안녕하세요. 1년 만에 왔는데요. 아마 한 1년 전쯤에 아주 일상적인 철학으로 북토크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오늘은 또 타오마 제인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네요. 지난번에 와보고 너무 좋다 이랬는데 또 1년 만에 와도 여전히 좋네요. 근데 토요일 이 아침에 잠을 희생하고 오셨어요. 다들 부지런하셔갖고 이 시간에는 주무시지 않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조금 더, 제가 철학 커뮤니케이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볼 때 철학은 좀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창하탑 안에서의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있다면, 논문 쓰고 이러는, 그리고 이제 상하탑 밖에서의 지혜로서의 철학, 삶의 기회로서의 철학,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사실은 지혜로서의 철학에 관심이 있는 거지, 철학 논문까지 읽고 싶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려면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 이 지혜로서의 철학 부분에 전공자들이 좀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철학 박사가 되면 그냥 대학 안에 있는 게 편하니까 굳이 지혜로서의 철학 이런 쪽에 책을 낼 필요가 없어서 전공자가 볼 때는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 중에 이건 아닌데 하는 책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양쪽의 발을 거치고 이 브릿지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9학기째 학교 안에 강의는 안 하고 학교 밖에서 일반인 분들을 위한 책을 쓰고 있는데,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해설서,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철학, 우리의 심리적 인식이 우리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인식의 균형을 잡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 습관 벗어나기라는 부제로 작년에 이 손기정 도서관에 왔었고요. 그 책 강의할 때 사실은 저 나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부제가 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철학 수업인데요. 네, 이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라는 책을 2013년에 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외부 강의를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대학 밖의 철학 수요를 제가 굉장히 체감을 하게 돼서, 이 수요에 전문가가 좀 대응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용기를 내봤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야스퍼스로 썼는데, 우리나라의 야스퍼스 박사가 6, 7분밖에 안 돼요. 예, 실존 철학의 양대 거두로 하이데거와 함께 얘기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치의 부역을 안 하는 바람에 독일 대학에서 학통을 이어가지를 못한 그런 슬픔이 있어서, 하이데거는 나치의 부역을 해서 오히려 학통을 이어갔는데, 야스퍼스는 부인이 유태인인데 너 부인하고 이혼하면 대학 교수직도 계속 하게 해주고 출판 금지도 안 시킬게 이랬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서 학통이 이어지지 않은,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나치가 물러간 다음에 잠깐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인기 있는 대중 철학자였는데, 죄책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은 자신이 누구에게 통치당하는지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치를 겪어낸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치 치하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었는데 책임이 있다니 얼마나 그 책임을 지기가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여튼 야스퍼스는 어디에도 설명을 안 하는데 스위스로 가버려요. 독일에 남아있지 않고. 독일 국민들이 야스퍼스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 대학 안에 없었고, 나치 물러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시 스위스로 가버리니까 독일에서 학풍이 이어지기 어려워서 오히려 야스퍼스 철학으로 전공한 박사가 굉장히 드물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근데 야스퍼스가 독일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위스의 독일이 보이는 쪽에 묘지를 잡아놓고 죽어요. 근데 스위스에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가면 연봉이 올라가든가, 교수 입장에서 연구실이 커지든가 그래야 되는데, 연구실도 3분의 1로 줄고 연봉도 주는데도 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해석할 때에는 국민들이 정치적 죄책을 지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건 추정이고요. 한나 아렌트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요즘에 아렌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나 아렌트가 박사 과정 코스웍은 하이데거에게서 했는데 논문은 야스퍼스한테 가서 썼고요. 요즘은 철학 실천, 철학 상담 그쪽에 연구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철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모토가 일상을 위한 철학, 삶에 닿아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을 너무 많이 좋아해갖고 대학 밖에서 활동할 철학 박사가 없다 보니까 이 철학 칼럼니스트가 별로 없는데 제가 조금 시도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칼럼을 좀 쓰게 되기는 했었고요. 자,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구경 현철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며, 배 부리는 사람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참 좋다는 생각이 드시죠? 나를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라는 책을 쓰고 거의 평균적으로 학교 안에 있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부의 일반인분들을 만나게 됐었는데 굉장히 여러 번 받은 질문이 뭐냐면 저런 제목의 책을 쓰신 작가님은 정말 진짜 나로 살아서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100% 진짜 나로 산다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 예. 그러나 작년보다는 올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조금 더 진짜 나로 살고 있고 조금 더 진짜 나로 사는 만큼, 그러니까 진짜 나로 사는 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야스퍼스가 인간은 알 수 없는 심연이라고 그랬어요. 나조차도 나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게 인간이고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게 나고 그렇죠?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게 배우자고 연인이고 그렇잖아요. 알 수 없는 심연이라 나도 나를 다 모르거든요. 이게 참 인생이 힘든 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있으면 제 얼굴이 제 눈에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데 제 눈에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제 얼굴을 보려면 거울이라는 수단이 필요해요. 인생의 철학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나를 제일 모를 수가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식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만큼 이너피스가 있습니다. 내적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알 수 없는 심연이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점점 더 나답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뭘까? 이거를 좀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기질상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면 팍 금방 탁 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인문학 좋아하고 이러는 여러분과 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3일 뒤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이게 팍 같이 이렇게 대역에서 팍 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정당해? 이러고 그날 저녁에 이불킥을 하거나 심하면 3일 뒤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예 그러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 감정이 화가 난 거를 그때 잘 표현하고 그거 이제 화가 난 거를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내 감정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 이미 게임 3시야. 그 사람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가버렸는데 나는 두고두고 화가 나. 이 감정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를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예. 배려하려는 경향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그 나를 아는 만큼 그거를 표현을 더 잘하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면과 이해 그리고 나다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나의 심리적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심리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점점 더 생각을 하다 보면 나의 무의식적 특징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철학 강의인데 심리학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심리적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철학은 논리적 비판적 인식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생각을 합시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제대로 된 비판적 인식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려 하니까 심리적 인식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논리와 심리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괴리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 인식을 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쉬지 않고 철학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문학 강의를 많이 다녀보면서 어떤 딜레마를 느끼냐 하면 너무 반성도 잘하시고 생각도 잘하시는 분들이 또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반성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인문학에도 관심도 없고 철학에도 관심 없고 자기 생각 나는 대로 그냥 말을 질러대는데 그 옆에서 저게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반성 많이 하시는 분들을 붙잡고 제가 또 반성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반성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력이 있는 우리가 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낼 것인가를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빠른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그 철판을 깔고 살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좀 이해받기 어려운 짓을 했는데 이쪽에서 이해를 해주면 미안해서라도 조금씩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에 가면요, 철학 박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철학 박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네. 신혼 초에 정말 새벽 6시까지 싸운 적 있어요. 예, 예. 말과 말이 꼬리에 꼬리를, 그래갖고 결론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소리 지르는 거죠. 당신 어디 가서 철학한다고 말도 하지 마! 이러면서. 앞말하고 뒷말하고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해! 이러면서. 이중 논리 구사하지 마!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철학 박사 아니라 철학 박사 할머니여도 싸우는 게, 저는 맨 처음에는 사기 결혼 당한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나랑 연애할 때는 똑똑한 척을 온갖 다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가 블랙아웃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못 본다고.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논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우물에 갇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제법 똑똑합니다. 철학하는 여자 중에 우아한식을 엄청 많거든요. 제가 우아한식을 포기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법 똑똑합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논리가 블랙아웃 되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러면 저는 안 그럴까요? 네. 거기서.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데도 저기서 논리가 블랙아웃 되는 걸 몰라요? 그럼 저는 제가 논리가 블랙아웃 되는 걸 전혀 모를까요? 저도 어딘가에 논리가 블랙아웃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식닥식닥 하다가, 그래, 일단 내 논리가 블랙아웃 되는 부분부터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이혼해도 늦지 않다. 30년째 이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25년에 30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논리가 작동하지 않지? 그러니까 타인이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건 내 눈에 딱 보여요. 근데 나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간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더한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걸 동원한 설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뇌는 마음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자 해요. 원래 비판적 사고가 뭐냐 하면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남편이랑 싸워요. 그럼 내가 타당하고 남편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타당하고 제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를 50대 50으로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게 비판적 인식입니다. 근데 50대 50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저의 목표는 50.1대 49.9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요? 50대 50 안 된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제가 비판적 사고 선생이잖아요. 철학 강의하다 하면서 이걸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50.1대 49.9가 내 목표다. 이래놓고 제가 남편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거라서 생각을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쵸? 제가 한 말을 제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학은 형벌 같은 학문이다. 그런 얘기해요. 물리학 교수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철학 교수는 지가 한 말을 지가 어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형벌 같은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50.1대 49.9를 향하여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50.1대 49.9로 가지? 이미 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을 자꾸 가중치를 둬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교정적 인식을 해야 되겠구나. 비판적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철학상담치료학회 창간호 학술지에 논리를 비트는 심리, 심리를 조절하는 논리, 그런 논문도 썼고요. 그 이후에 철학상담 방법으로 교정적 인식의 방법, 이런 거를 제가 논문으로 썼는데요. 여하간 인간은 에너지를 절 사용하고 싶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근데 누우면 잠이 오고 잠을 잔 자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자신의 경향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결과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맞죠? 마치 분화방이 랜턴등을 향하여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죽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검토해서 자기를 조정을 잘 해나가야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노력한 자기 자신을 뿌듯해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지금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방치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그 사람 입장을 생각을 못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철학은 팩폭의 학문이고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불편을 감당할 거냐. 지금 저 이해 안 되는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불편이 있고, 아니면 지금 이해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내 승질 나는 대로 화내고 다 했는데 5년 10년 뒤에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데.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30대 때 잘못한 거는요 40대에도 후회를 해야 되고 50대에도 후회를 해야 되고 60대에도 후회를 해야 돼요. 이 후회의 총량이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머리 아픔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철학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머리 아파도 두고두고 후회할 가능성을 줄이자는 거죠. 네. 인식의 기본값은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를 향해 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났다 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요. 우리 눈이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나는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도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를 향해 가는데 나는 나대로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를 향해 가는 걸 인식을 못하고 상대방이 그러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 탈무드에 그 교훈이 있잖아요. 굴뚝에서 나온 두 사람 누가 세수를 하는가.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자기 자신으로 사는 행복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요. 네? 심리적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논리가 작동 안 하는구나. 남의 논리가 작동 안 하는 것만 보면서 화를 뿜뿜 내며 살 건지, 내 논리가 작동 안 하는 부분을 보면서 나를 검토하며 살 건지, 그 갈림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논리가 작동 안 하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심리적 특징, 그 심리적 특징을 만드는 무의식적 특징까지 알게 되면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면 아까 처음에 법구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점점 더 다룰 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점점 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을 보면 볼수록. 근데 또 뭐가 좋으냐 하면 나의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을 볼수록 타인의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이 또 파악이 돼요. 내가 나를 알기가 어려운데 내가 나를 점점 더 알아가면요, 타인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여러분이 왜 대화를 하시다가 원래 내가 이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얘기가 영 딴 데 가고 또 싸우고 있는 경우들 있죠. 그런 일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논리가 작동 안 하는 부분들을 저기서 저 사람은 저렇게 논리가 작동 안 하고 심리적, 무의식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구나. 저런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 말이 나의 본래 의도에 맞는 방식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논리적으로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네가 이상하지, 이러면서 자꾸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자꾸 심리적 인식을 하고 내가 어디서 심리적 인식을 하는지 모르면서 상대방에게 논리만 잔뜩 때리니까 사실은 갈등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갈등을 안 하는 게 기적적인 거예요. 갈등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니면서 결혼 몇 주년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27년입니다. 그럼 27년째 이혼 실패 중이신가요? 그럼 다 웃으세요. 다 웃는다는 건 뭐예요? 다 실패 중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더더군다나 성별까지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개체, 생각도 다른데 그 둘이 안 싸우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좀 잘 싸워야죠. 잘 싸워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는 방식으로 싸워서 예, 점점 더 자기 의무를 확장해서 상대방을 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포용해주고 내가 또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의지해가면서 서로가 둥글게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논리를 적용하지 못하냐, 왜 보편적 인식을 못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논리를 붙들고 들어오는 심리의 문제를 보게 됐고요. 우리가 타인은 날카로운 논리로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의 비논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인식의 사각지대로 들어간다는 거. 자, 철학은 인식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노력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면 역겨워요. 어휴 정말 이러는데 나 역시 나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확증 편향은 요즘엔 잘 아시죠? 내가 옳다고 하는 근거만 집중하는 거. 내가 옳지 않은 근거도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철학적인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 근거도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 근거가 정말 참인가를 검토해보고 이게 정말 참이면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게 비판적 인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결론은 딱 있어. 그리고 내 결론을 지지할 근거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게 확증 편향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정당했다는 증거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 답정너죠? 어떠세요? 교수님 전 답정너가 아닌데요. 아니죠. 이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 답정너예요. 타인이 답정너라면서 화내며 사느냐, 내가 얼마나 답정너인지를 아느냐, 이게 참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내가 답정너라는 걸 알면 아는 만큼 타인이 답정너인 지점을 수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소통이 더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덜 드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는 타인을 나쁘게 넘겨짓게 됩니다. 자, 왜 타인을 나쁘게 넘겨짓게 되냐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에 마음이 다치잖아요. 특히 가족 사이에 더 그러죠. 남도 아니고 가족이 나를 악의적으로 해석한다. 근데 자 보세요. 타인이 선의일 때 내가 그걸 선의로 해석하는 거 문제 없어요. 타인이 악의일 때 내가 그걸 악의로 해석하는 거 문제 없어요.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이게 연결되지 않을 때. 타인이 선의인데 내가 그걸 악의로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미안해지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나쁘게 넘겨짚었어. 미안해져요. 근데 타인이 악의인데 내가 그걸 선의로 해석하면 어떤 상황이 와요? 잘못하면 집안이 망해요. 사기당해서. 그쵸? 그렇잖아요. 사기는 그 사람이 사실은 악의였는데 내가 그걸 선의로 해석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데미지가 어느 쪽이 커요? 선의인데 악의로 해석한 쪽이 데미지가 커요? 악의인데 선의로 해석한 쪽이 데미지가 커요? 그쵸? 그럼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일단 선의로 해석하겠어요? 일단 악의로 해석하겠어요? 예. 일단 악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줄 모르고 친구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야, 왜 처음부터 그러려는 의도 있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쁘게 나를 넘겨짚고 있는데 어느 친구 하나가 야, 영희가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 영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받기 쉬운 상황에 처했을 거지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영희한테 직접 물어보고 우리 얘기하자. 이러면 그 친구 너무 고맙죠.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무엇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영희가 악의였을 때 그걸 자기가 선의로 해석하면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건데도 내가 영희한테는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라도 영희를 선의로 해석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상당한 부담이에요. 상당한 부담이에요. 인간의 기본값이 기본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종대에서 7년 동안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1학년 학생들 교양 필수 과목을 담당했어요. 건대에서도 7년 있었고 세종대에서 7년 있었는데 건대 세종대 정도 인서울로 올라오려면 공부를 꽤 잘해야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건대도 반에서 2등은 해야, 일반고에서 2등은 해야지 건대 온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지원을 해주셔서 자기들이 인서울 하고 있다. 지하철에 가까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에게 양가 감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좋은 학교 안 가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태도였다. 그리고는 나를 나쁘게 넘겨줬다. 너 또 뭐 학원 안 가려고 수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지간에 상대방의 나를 나쁘게 넘겨주는 거엔 굉장히 마음이 베이는데 사실은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를 하려고 일단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놔야 내가 데미지를 적게 입으니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오히려 그 악의적 해석을 많이 당하는 게 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동창은 내가 교양을 떨면서 마음에 이렇게 심호흡을 딱 하고 선의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우아하게. 제가 일부러 교양 떤다는 시쳇말을 씁니다. 예. 근데 가족은 1년 365일 부딪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약속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면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늘 이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또 그거 안 하려고 수쓰는 거지? 이렇게 악의적 해석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쁜 해석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하기 쉽고 타인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거고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일단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인간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타인을 선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꽤 노력해야 선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본값이 악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정말 철학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철학 커뮤니케이터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말 이제 그래도 뭐 철학 박사치고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과 글을 내놓는다 해서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9학기째 철학 커뮤니케이터 하겠다고 정말 대학 강의 안 하고 쫙 집중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책만 쓰고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만 하면서 점점 더 이 표현이나 이런 거를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와 2013년에 나한테 강의 들으신 분은 완전히 100% 이해를 못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점점 더 쉬운 예를 쓰고 이러면서. 근데 이게 일반인과 철학 사이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 넓이뛰기로 태평양을 건너려는 시도였어.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 넓이뛰기로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내가 나섰네. 이거 안 되는 거네. 나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간극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는 믿고 싶은 걸 진실이라 생각해요. 검토해서 믿어야 될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진실이라 생각하고 나를 옳다고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논리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논리가 달라요.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이중 논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이중 논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중 논리를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내 눈에는 로맨스이지만 남이 보기엔 스캔들에 불과할 수 있고 남이 하는 거 저 사람에게 남인 나에게는 스캔들에 불과하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엄청난 로맨스일 수 있다. 이게 이중 논리를 넘어선 비판적 인식이에요. 그게 좀 더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이죠. 뭐 철학은 사태의 전모에 접근하려는 노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기식 이런 식으로 부분적 인식에 매몰되고 내가 옳다는 쪽으로 매몰되기 쉽지만 철학은 이 코끼리를 다 다니면서 코끼리 다리에도 매달려보고 코끼리 꼬리에도 매달려보면서 이 코끼리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내로남불 중에 가장 최고의 내로남불은요. 나는 내로남불 하지 않는다는 내로남불이에요. 남들은 다 내로남불 해도 나만은 안 합니다. 아니죠. 나도 어디선가 어떻게 내로남불 할지 모르는 거죠. 그걸 또 나만 몰라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로남불 한다는 걸 누가 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리더들이 그 비판적 인식을 하는 참모를 두죠. 자기한테 쓴소리 해줄 참모를 두죠. 그게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리더들은 부하의 직원이 그걸 말을 안 해주니까 자네 내 생각에 문제점을 말해보게 이러고 참모를 두는 거죠. 똑똑한 리더가 참모를 두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CEO분들이 인문학 강의 많이 들으세요. 오히려. 이게 균형 잡힌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에피크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한때 그대가 열망했던 것이었음을 잊지 말라. 우리가 가지면 가진 것의 좋은 점에는 쉽게 익숙해지니까 좋은 거에 고마운 걸 몰라요. 그리고는 이거의 단점이 나를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인식의 균형을 못 잡으면요. 인간은 불행과 우울증이 예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선 좋은 점을 봐요? 나쁜 점을 봐요? 나쁜 점을 보죠.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에 좋은 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선 이혼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결혼의 장점이 안 보이고. 결혼의 장점은 언제 드러나요? 이혼하면 드러나요. 은폐되어 있어요, 장점은. 우리가 익숙해서 장점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서 인식을 못 합니다. 단점만 인식을 하게 되죠. 단점만. 그 장점이 은폐되어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요. 그게 없어져야. 없음이 있음을 드러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해. 진리예요. 네, 진리예요. 있을 때는 있어서 좋은 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있어서 불편한 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있어서 좋은 점은 언제 드러나요? 없을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근데 있을 때 잘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식의 균형을 잡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의 균형을 잡자고. 이것도 인식의 균형을 잡자는 얘기죠. 제가 이걸 보낸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인생은 죽쓰는 법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평생을 타인이 나에게 어떠어떠하게 해줬어야 했다는 것을 되뇌인이라고 소모하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심리학 지식을 동원해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중도를 씁니다. 나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나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사람에게는 왜 그런 거 갖고 상처받고 난리야. 그쵸? 이중도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10년 만에 사실 상처받았다는 거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 건데 사실 나 10년 전에 네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 오래도록 좀 마음에 남았었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야, 너 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갖고 그러냐? 그래갖고 너한테 내가 말이나 하겠냐? 그럼 어떻게 돼요? 2차 상처를 입어요. 그쵸?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고백을 한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들어다니신 여러분은 세련되게 미안해. 야, 난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미안해.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 그리고 집에 갈 때 어때요? 집문 딱 열면서 에이씨, 걘 왜 그래? 이렇게 된다고요. 왜 그런 거 갖고 상처받고 난리야? 이렇게 돼요. 예, 나에게 적용한 논리랑 타인에게 적용한 논리랑 달라요. 근데 팩트는 이거 아닐까요? 또 이 말에 또 상처를 받으실까 봐 염려가 되는데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즘에 막장 드라마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누가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상처 주는 거다. 그럴 정도로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저마다 각자 살기 바빠요. 각자 살기 바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날라와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난 타인에게 상처 안 줘 이러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왜? 저는 상처 주라는 의도로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말에 상처 입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정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무의식적 이유에 의해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쵸? 하여튼 막장 드라마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게 팩트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존재 방식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존재 방식이 타인에게 존재 방식 자체가 무기인데도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나의 어떤
심리적, 무의식적 이유에 의해서 그게 나에게는 상처가 돼서 날아들을 수도 있는 거지. 나에게 상처해주는 게 인생의 목적일 만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살기 바빠요. 물론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좀 심리적 왜곡이 심한 사람,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 이게 상사가 열등감이 심한 경우에 부하 직원을 시쳇말로 뭐 어떻게 해요? 갈구죠. 자기의 열등감이 드러나는 게 겁나니까 보통 자기보다 능력 있는 부하 직원을 갈궈요. 그 부하 직원이 자기를 무시할까봐 두려우니까 겉으로라도 제압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사가 있다면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아이고, 네가 나한테 열등감이 심하구나. 내가 남들 눈에 너보다 능력 있게 일할 것처럼 보일 게 되게 두렵구나. 그 진실을 딱 파헤치고 그 진실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그게 묘해요. 그걸 완전히 의식적으로 알지 못해도 알아요. 아, 쟤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왜 갑질하고 심리적으로 왜곡이 심한 사람은 내가 못 살게 굴어서 제가 갈굼을 당하는 유형인지, 내가 못 살게 굴었을 때 갈굼을 안 당하는 유형인지를 기막히게 알아요. 기막히게 알아서 내가 못 살게 굴어봐야 갈굼을 안 당할 것 같으면 조금 줄여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득이 없으니까. 심리적 이득이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하간 내가 그렇게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인생의 목적일 정도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지도 지 살기 바쁜 거예요, 그냥. 엘리온 루즈벨트 이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요. 기억하라.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철학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돈이 없는 게 별로 그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공부할 만한 뭐 가정의 상황이나 일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강의를 방송통신대 강의로 시작을 했는데 박사 수료하고 나서부터 방송통신대 강의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97년도부터 방송대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학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박사하면 다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셨어요. 그런데 그때 드라마가 시간 강사가 되게 살기 힘든 거를 다룬 드라마가 나와서 박사도 돈이 없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듀오에서 농부 강부 다음에 인문학 시간 강사래요. 이런 농담도 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막 빵을 먹고 있는데 제가 바쁘니까 분필 묻은 손이긴 하지만 비닐이 있으니까 그냥 빵 먹고 비닐이 있으니까 손 씻고 10분 동안에 빵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이러면 바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이렇게 분필 묻은 손으로 뭐 이러시네. 아유 그렇게 시간 강사가 돈을 못 번다면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이상하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를 또 하지? 이러고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간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니 틱 돌아가고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참 취향도 독특하시네. 그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저 얘기를 하셨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 상황에서 100이면 99명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저는 왜 기분이 미쳐 나쁘지 못했죠? 저는 돈 없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나는 돈보다 이걸 원해서 철학 공부하고 싶어서 이 삶을 택했는데 그러니까 돈 없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돈을 못 번다면서요 이러는데 그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기분이 미쳐 나쁘지 못한 거.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지? 왜 말을 하다 말고 가지? 그러고 소식에서 그 다음 강의를 했어요. 그분의 무시가 저에게 15년 후에 도착을 했어요.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그분이 딱 떠오르면서 아 그분이 너 돈 없지? 라고 무시하고 싶어서 그 말을 꺼낸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 그때 그걸 왜 깨달았을까요? 그때 제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시가 15년 후에 도달을 했어요, 저에게. 이해가 되세요? 상대방이 날 무시해도 내가 그거에 내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나한테 도달을 안 해요. 근데 그 무시가 나에게 도달을 한다는 거는 나도 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동의하고 있구나.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좀 알아차리고
필요하면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 거고, 이 열등감이 쓸데없는 열등감이고 과도한 열등감. 내가 너무 잘나고 싶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나고 싶어서 느끼는 열등감이면 심리약책을 읽든 심리상담을 하든 이러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려 가야지 점점 더 나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의지와 표성으로서의 세계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대체로 고뇌가 삶의 본질적이란 인식. 고뇌는 삶의 본질적이죠. 왜냐하면 있으면 있어서 괴로운 거에 주목하게 되고 없으면 없어서 괴로운 거에 주목하게 되니까 인간의 방식이 디폴트 값이 고뇌인 거예요. 네? 그 때문에 고뇌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고뇌의 샘을 각자 자기 가슴 속에 지니고 있다는, 마르지 않아요. 그런 쓰디 쓴 약에 비유할 수 있는 인식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 문제를, 우리가 되게 사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심리가 비틀고 들어오긴 하지만 다시 논리를 확장해서 나의 심리적 특징과 무의식적 특징을 보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상당히 사실 이성적인 거죠. 우리가 늘 100% 이성적인, 우리가 무슨 팩트 폭격기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니고, 그쵸? 이거는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관하여라는 책에 있는 구절인데요. 삶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비극적인 부분을 계속 성찰하다 보면 어느덧 그 생각에 익숙해지고 평온해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죽음에 등을 돌린 채 마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긴다면 결코 그런 경지에 닿을 수 없지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진실에 다가가게 돼요. 근본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뭐예요? 죽는다죠. 살아간다는 이퀄 죽어간다라는 진실이에요. 예. 이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면 사실 죽음은 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없어요. 뭐냐면 이 진실로부터 도망가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툭 하면 조문을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없으니까 자꾸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는 데 에너지를 써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등장하죠. 꼭 누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을 한다든가, 끝없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해야 된다든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관하여는 가장 궁극적이고 비극적인 부분, 이거를 성찰하다 보면 어느덧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태도를 정립하게 되고 평온해진다는 거죠. 이 세네카 고대 철학자인데요. 어머니 헬비아를 위한 위안서, 헬비아가 자녀를 잃어서 좋은 삶에 굳이 대단한 장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자연의 의도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외부의 도움은 어떤 방향으로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현자는 행운에 신바람을 내지도 역경에 어깨를 늘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우리 장자, 그쵸? 세웅지 마.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늘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이 얘기는 더 가서 다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타인의 넘겨짚으면 대체로 불쾌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속 짚어 남의 속이라더니. 그래서 정말 아유, 쟤는 저렇게밖에 상상이 안 되는구나. 그 인간의 상상의 범위를 보면 정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게 정말 실감이 되잖아요. 자신이든 타인이든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무의식은 왜 무의식이 되나요? 의식의 표면 위로 올릴 수 없으니까 무의식이 돼요. 그 의식의 표면 위로 왜 못 올려요? 저열하기 때문에 못 올려요.
이게요, 결혼이 미친 짓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배우자를 365일 만났는데 배우자의 무의식을, 배우자는 못 보는 배우자의 무의식을 나는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 무의식은 누가 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보고 있어요. 근데 무의식은 대체로 저열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가장 역한 모습을 내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의 무의식을 견디는 관계예요. 너무 관계가 밀접해서 무의식을 볼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예, 1시간 지나면 알려주세요. 자신의 논리, 심리, 무의식에 대한 메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위 차원에서. 아, 내가 지금 왜 기분이 나쁘지? 왜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증거 없이 미울까? 왜 증거 없이 미워요? 열등감을 자극하니까 증거 없이 미우지. 그쵸? 부럽거나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보세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동네 바보를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바보를 흉보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는 사람은 흉을 안 보게 됩니다. 그쵸? 굳이 흉볼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흉을 본다는 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밀린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근데 그게 불쾌하니까 흉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예,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수록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고 자신의 심리적 무의식적 특징을 보게 되는 게 이게 메타 차원에서의 검토예요. 메타 차원에서의 검토. 그래서 나의 심리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만큼 타인의 심리와 무의식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지고 타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을 보는 만큼 타인의 무의식의 역함을 수용하기 쉬워져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네 속 내가 다 안다. 근데 그 사람도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는 만큼 그 사람 속의 저열한 부분을 나도 그런데 뭐 이러면서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리하게만 생각하면 위험해요. 자기가 오른쪽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넘겨짚지 않고 지옥 같았던 타인의 시선을 생각해서 타인에게 지옥 같은 시선을 던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 그게 내가 나답게 살면서 타인을 그 사람답게 나다움을 지키면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뭐 백화점에서 뭐 주차장에서 갑질하는 뭐 이런 영상 보면 어때요? 나의 인간다움도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내가 타인을 함부로 대하면 나도 같이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과 잘 소통하려면, 나다움을 지키면서 타인과 잘 소통하려면 상대방 행동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세밀히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돼서 걔 또 이렇게 해서 이러려고 포석을 하는 거 아니야? 빅픽처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넘겨짚게 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그 경우의 수를 잘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분법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오해할 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능력.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옛날에 학회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아이고, 이 워크숍을 가면요, 다들 이 교수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교수 박사들이. 그러니까 막 밤에 막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밤에 식당도 없고 외진 곳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녁을 딱 먹으러 갈까 고등어 김치찜을 뭐 40인분인가를 주문을 했는데 밥 먹는 사람은 20인인 거예요. 20인분의 고등어 김치찜이 남게 생긴 거예요. 제가 약간 오지랖합니다. 그래갖고 이분들 분명히 9시, 10시에 오셔갖고 배고플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래갖고 제가 그 식당에 이거 콘도니까 갖고 올라가겠다. 끓여 먹을 수 있으니. 그랬더니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각서 썼어요. 식중독에 걸려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고등어 김치찜 20인분을 갖고 올라간 거예요. 콘도에. 근데 10분만 오신 거예요. 그 밤에. 10인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집 차에 실린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걸 잘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야, 박음이가 지네 집에 갖고 가려고 그 오지랖을 떨었네. 저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네. 근데 실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집 차에 실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오지랖을 떨어갖고 챙겼으니 파금이가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물론 잘 먹었는데 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유 지네가 싸가려고 저랬구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을 좀 오해를 덜 하고 싶으시면 애초부터 그런 의도였을 가능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셔도 야, 너 그거 왜 그랬냐? 왜로 물으면 좀 공격적으로 느껴져요. 야, 근데 그 일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How come으로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why로 물어야 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how come으로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팩폭을 때리면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법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다른 가능성은 없나?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타당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그 사람이 타당하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그걸 자꾸 생각해요. 자꾸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 사람이 타당할 가능성만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타당할 가능성이 인식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니까 객관적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의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사람이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이 타당하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잘해두죠. 그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아우 선생님 그 일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 누가 선생님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 아우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하다가 선생님 근데 그 일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말 단어 하나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막 이래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남들 다 오해하고 이래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예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해되지 않으면 진짜 화가 많이 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가능성을 자꾸 생각해서 사람이 이해가 되면 이너 피스가 있는 거예요. 그 화가 안 나요. 덜 나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저의 의무를 높이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화가 나지 못해서 안달이 났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날까 연구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철학의 힘이죠. 생각의 힘. 이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좋은 책, 저랑 이제 지향이 같아요. 쓸데없이 너무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일상의 삶에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건데요.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숙련 기술입니다. 보다 향상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해 당신은 당신을 지배하려는 생각 그 자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 차원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제가 비판적 사고를 일상에 적용한 거를 지금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면 당신의 지성과 감성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깨워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한다. 언제 당신의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기 시작해야 한다. 아, 내가 여기서 논리가 작동 안 하는구나. 당신의 마음이 문제를 숨기려 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잡아낼지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방어기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심리학의 그 방어기제는 뭐냐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만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애들도 너 뭐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얘가 하자고 했어요. 떠넘기잖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자고 했어요. 라고 직면해서 인정하는 거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일단은 죄는 떠넘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기만이에요. 근데 방어기제는 기본적으로 기만이에요. 근데 왜 방어기제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기제예요. 대체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사라는 방어기제.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우 난 저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진짜 싫어 라고 입에 달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죠? 왜 안 만나고 싶을까요? 왜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나쁜 소리를 하니까 피곤하고, 자, 왜를 한 5번 물으면 다 철학이 돼요. 물리 현상에 대해서 왜를 물으면 물리 철학, 물리학이 되고요. 생명 현상에 대해서 계속 왜를 물으면 생명 철학, 생물학이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왜를 물으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왜를 자꾸 물은 게 심리학이 됐죠. 예, 모든 것에 대해서 왜를 물으면 돼요. 아우, 난 저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진짜 싫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뭘 말해주냐 하면 자기는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난 척 안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자기 마음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면 타인의 잘난 척을 수용하는 게 쉬워지죠. 그걸 지적질을 절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적질 많이 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적질을 한다는 거는 자기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인 거고, 그만큼 자기 반성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게 방어기제 투사입니다.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을 타인에게 떠넘겨서 봐요. 프로젝션이 투사거든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거를 타인에게 떠넘겨서 보는 거예요. 예.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적거나 자기의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게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나도 그런데 뭐. 눈에 거슬린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익숙해진 여러 형태의 자기기만. 애들도 이래요. 자기기만.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인간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그거를 통제해내는 거죠. 나 자신에게 논리를 적용하면서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매했던 시절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였던 쓰레기 같은 관념들과 불합리한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제가 볼 땐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 책이 있었어요. 정혜신 선생님의 책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있는 구절인데요. 평생에 꼭 한번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 자신이다. 어떠세요? 나 자신을 만나셨어요? 만나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미 만나셨는데 점점 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심리적 무의식 특징을 알아차리면서 점점 더 내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면 남이 뭐라 그러는 거나 남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요. 자기 자신으로 못 살면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자기 주소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싶지가 않대요. 저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못 사는 게 창피하다. 아, 그런 기준을 자기에게 들이대는 거죠. 그런 걸 창피하다고 느끼니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겠어요. 그쵸?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 무한 경쟁 사회에, 능력주의 사회에 내가 나를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며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그럼 이너피스는 없죠. 내가 나에게 가장 비판적인 적대자인데. 그쵸? 근데 왜 내가 나를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할까요? 나는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저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욕심이고 맨날 달아나잖아요. 달아나는데 나의 현실이 그 욕심을 채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고 싶은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냥 나로 살면 안 되나요? 오히려 그 간극 때문에 자기를 채찍질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에너지가 너무 커요. 이 간극으로 인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못해요. 그 도대체 뭘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대학에 20몇 년 있었잖아요. 근데 2010년 이전의 학생들하고 2010년 이후의 학생들하고 보면요. 2010년 이후의 학생들의 멘탈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 정도까지는 멘탈에 문제 있는 친구들은 휴학을 하거나 학교에 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2010년 이후에는 멘탈에 문제 있는 애들이 학교에 와서 멀쩡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선생님 괴롭히듯이 교수한테도 이상한 소리 하고, 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막 메일을 막 이상한 메일을 보내요. 네. 그 멘탈에 문제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어요. 이게 되고 싶은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간극을 막 자기를 채찍질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학생들이 멘탈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요. 안 죽는 존재 없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나, 그걸 향해 나를 채찍질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오늘 불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선우영녀 씨가, 저 유퀴즈는 보거든요. 선우영녀 씨가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공을 해도 죽고요. 안 해도 죽고요. 성공을 해도 나이 들고요. 실패해도 나이 들어요. 이래도 나이 들고 죽고요. 저래도 나이 들고 죽어요. 그 죽음이라는 걸 명확하게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 행복하기도 바빠 죽겠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구성환 배우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9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인간은 죽는구나. 그런데 참 그 양반 대단하죠? 죽으니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그래서 그 양반은 어딜 가도 행복해요. 오늘 같은 날 나가면 아이고 나무에 바람에 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봐도 좋고 날씨가 좋아서 좋고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 와, 저 양반이 철학자네. 제가 그 어릴 때 왜 남들 다 있는 엄마가 나만 없어? 원망하기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글로 안 갔어요. 인간은 죽는다. 오늘 하루 행복하기도 바쁘다. 와, 완전 현자인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분이 무명 배우 생활을 20년 했잖아요. 그런데 후배들이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보면 난 버틴 적 없다. 예. 알바해서 돈 벌면 그거 갖고 쓰고 역할 오면 하고 그냥 그때그때 난 행복하게 살았다. 버틴 적 없다. 그분이 버틴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꼭 스타가 돼야 돼. 사실은 여기에는 겸손하지 못함이 있는 거거든요. 야, 네가 뭐 얼마나 연기를 잘해서 회당 1억씩 받는 스타가 되고 나는 회당 100만 원도 못 받는 이런 출연자가 되냐? 이런 비교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나한테 이런 역할이 주어지니 고맙다. 이러고 그냥 최선을 다해 그때그때 연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이게요 정말 불행하기가 쉬운 게 2등부터 꼴등까지는요 1등이 아니어서 불행해요. 그럼 1등은 안 불행한 줄 아세요? 언제 1등을 놓칠지 몰라서 불행해요. 제가 건대세종대에 있었는데 건대세종대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카이에 실패한 애들이 앉아있어요. 본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카이는 갈 길이라고 했던 애들이 여기 와 앉아있어요. 그럼 KY에 가면요 S는 갈 거라고 했던 애들이 여기 와 앉아있어요. 그럼 S에 가면요 S 높은 과 갈 거라고 했던 애들이 앉아있어요. S 높은 과에는 누가 앉아있는 줄 아세요? 전국 수석에 실패한 애들이 앉아있어요. 모든 인간은 실패했어요. 이러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국 수석 할 줄 알고 수능 성적표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집 청소했대요. 카메라가 밀고 들어올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능력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 그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다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네, 다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그럼 무덤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괴로워할 거예요? 예, 뭐 할라 죽음을 미리 당겨서 괴로워해요. 에피쿠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기 전에는 나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줄도 모른다.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예, 오늘 하루하루의 현재를 누리고 살기도 바쁘다. 그건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는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 좀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젤름 그린 신부님은요, 독일의 유명한 영성가이신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긴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신경 쓰는 거죠.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는 거는 사실은 내가 나에게 자신이 없다는 소리인 거고
나에게 자꾸 타인의 척도를 들여온다는 건데, 근데 저는 내가 나에게 자신이 없는 거는 죽을 거라는 진실을 외면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들에 나를 너무 내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야스퍼스가 현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 자기 자신이 아닐 때에는 사람은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인 경우에는 오히려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니, 나는 나고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뭘 어디다가 비교를 해요. 어디다가. 그 연봉이니 아파트 평수니 그런 걸로 비교해서 내가 행복해져요? 그냥 아유 뭐 40몇 평 아파트 70몇 평 아파트에 살아도 식구들끼리 싸우면 불행해요. 예. 근데 뭐 작은 평수에 살아도 식구들끼리 웃고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지 않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만족하는 법을 모르면 그냥 그건 불행하게 살기로 결정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서 타인의 시선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에 관심 안 가지고 내가 이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면 남이 내 삶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막 세속적으로 막 저를 비교를 한다고 그래도 너는 그럼 네 삶을 살아. 난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제가 학부 전공이 행정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질문이 아니 취직 잘 되는 과 졸업해놓고서 왜 대학원을 철학으로 왔냐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대학원 갈 때는 철학 박사가 교수가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대학의 철학과에 교수가 다 티오가 차니까 한 학기 전에 박사 받은 사람은 교수가 됐는데 한 학기 뒤에 박사 받은 사람은 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실력 차이도 상관없어 그냥. 예. 그래서 막 82학번 졸업하고 이럴 때 확 대학이 늘어나갖고 쫙 그러니까 뭐 박사 수료생도 막 70년대 학번에 박사 수료생도 막 교수가 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대학원 들어갈 즈음부터 이게 정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철학과 교수님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행정학과 졸업한 사람이 와갖고 대학원 철학과 가겠다 그러니까 말리시는 거예요. 행정학과 교수님은 공부도 더 어렵죠. 교수 되기도 더 어려운데 대학원 올 거면 행정학과를 와라. 그래서 저는 저 등록금 벌고 공부해야 되는데 행정학 공부하려고 등록금 버는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거 팔자라고 하는 거죠. 그 철학과 교수님들은 아니 행정학과 하면 취직도 잘 되고 교수 되려고 그러다 행정학으로 하면 훨씬 더 왜냐하면 행정학과는 전국에 대학도 많고 철학과는 40여 개 대학에밖에 없고 행정학과는 숙대에 철학과 없잖아요. 그렇게 이름 있는 학교에도. 그러니까 교수대가 더 어렵거든요. 일반 학문보다. 그러니까는 철학과 교수도 말리고. 근데 그냥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 수료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시간 강사 연봉 한 1,500일 때 제 행정학과 동기 여자애가 신문에 난 거예요. 외국계 기업 최초 여성 임원. 걔는 외국계 기업 이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산으로 얘는 한 1억 5천쯤 되겠다 연봉이. 10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쫄렸을까요? 아니 걔는 그 길 갔고 난 이 길 왔는데.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돈을 버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선택을 했다. 이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는 걔 길, 나는 내 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의 기준을 나한테 자꾸 들이대면 가짜 나로 살게 돼요. 행복해 보이기를 바라면서 타인의 시선에 묶이게 되죠. 이제 실존 철학에서는 이런 거를 현존에 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나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고 내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식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습관적으로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죽음이나 이런 문제는 자꾸 그런 걸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인문학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현존에 그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실존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오시죠. 현존에 그치는 분들은 아니 무슨 돈도 안 되는 인문학 강의를 들어 다녀. 그 시간에 경매를 배워 이래요. 현존에 그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은 현존에 그치기 때문에 공허감에 시달려요. 사실은 내적으로 뭔가 비어있다라는 느낌에 시달려요. 쓸쓸한 공허함, 허무감을 자주 느껴요.
근데 내가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 길로 가면 공허감을 안 느껴요. 내 길 그 가기도 바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관심 없어요. 근데 진짜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죠. 쇼펜하우어의 여력과 보유.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제목은 행복론과 인생론으로 번역이 된대요. 이게 파레르가 운트 팔리포네마가 여력과 보유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고독한 상태에서는 원래 지니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고독을 두려워하고 고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뭐 백색 소음에 의존할 때도 있고 친구랑 통화를 할 때도 있고 SNS를 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뭐 이게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에만 의존하는 건 문제죠. 그거에만 의존하는 건 문제인데 고독한 상태에서는 진짜 나가 나에게 드러나죠. 근데 내가 나를 정말 만나려면 그 고독하고 한적하고 쓸쓸한 그 느낌하고 좀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자꾸 도망을 가면 옆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게 되고. 근데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내가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서야 다른 사람과 이 대등한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로 안 서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임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관계가 좀 건강하지 않게 되죠. 집착하게 되고. 네, 이제 세네카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다수에게 인생은 진정으로 시작할 준비가 되면 거의 끝나 있다. 네, 50대 이상의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감탄을 하세요. 이게 정신 차리고 좀 살아볼만 하니까 이미 50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60이 됐네? 막 이러시는 경우 있어요. 여기 젊은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게 뭐예요? 살아간다는 이퀄 죽어간다는 진실을 젊을 때는 회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진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 등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평생 죽음을 회피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 핑계를 대게 되는데 그런 건 너무 삶을 낭비하는 거죠. 그 안젤 그린슈비님 머물지 말고 흘러라. 이 책도 참 좋은데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독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이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종 중독으로 빠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그 쓸쓸함을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그 쓸쓸함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중독으로.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허감과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철학에서는 그 이유를 대죠. 더 근본 이유를 대는데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짐을 받았다 그래서 피투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우리의 진실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내가 존재하겠다고 결정해서 존재한 적 있어요? 내가 영어 안 쓰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적 있어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겠다, 남성으로 태어나겠다 결정한 적 있어요?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존재를 나는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원적으로 공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결정해야지 공허감을 안 느끼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피투성 독일어로는 게보르펜하이트인데요. 던짐을 당했다. 그래서 던져졌기 때문에 고독과 불안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던져짐으로 인해서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만 명랑한 기분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들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 자기는 진짜 나고 비본래적 자기는 가짜나요. 그러니까 철학 용어로는 본래적 자기, 비본래적 자기고 구어체로 하면 진짜나 가짜나 이렇게 되는데 가짜나는 쾌감을 추구하게 되고 진정한 회복, 궁극적인 회복을 얻지 못하게 되죠. 기준이 외부에 있으니까.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진짜 저 물을 한 방울 봐도 좋고 책을 한 자락 읽어도 좋고 이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능력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유능함의 확인을 진정한 자기의 시절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유능함의 확인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죠. 그 유능함을 확인하려는 욕구는 타인의 인정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자기 실현의 욕구는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강의를 하면 이 강의가 저로서는 진정한 자기 실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강의 잘했다 소리 듣고 싶지 못했다 소리 듣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능함의 확인이 이렇게 별책부록처럼 끼어들긴 하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강의해서 보람 있는 강의를 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 그건 결과죠. 결과적으로 박수가 오면 좋죠. 그렇지만 박수 받기 위해 강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철학은 팩폭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유능함의 확인을 진정한 자기의 실현으로 보면 안 되고 진정한 자기의 실현은 이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다. 그런데 저의 주장은 그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이라 해도 그게 나 잘난 맛을 확인하는 쪽은 아닐 거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자기가 보람을 느낀다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뭐 신생아 요즘에 나온 그 유퀴즈 오둥이 신생아 간호사 분들이 애들이 막 1kg도 안 돼서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정말 자기 애기처럼 키운 거죠. 사실은 아무 혈연도 없고 그런데도. 그렇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자신의 인간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할 때는 의미가 창출되지 않는데 타인을 위할 때는 의미가 창출돼서 그 의미가 자기를 뿌듯하게 하고 공허감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현존에 그치는 인간, 실존의 차원까지 비약하는 인간. 그러니까 동물은 자기 자신과 관계하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엊그제까지 나를 걷어찬 사람이 오늘 주는 간식을 받아먹고 있는 나에게 좌절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네, 자기 자신과 관계하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이데거는 이걸 존재 이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존은 생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러한 욕망을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의 속도는 빠른데 그 원하는 거를 채우는 속도는 느려요. 그러니까 24평 아파트 살다가 32평 아파트에 가면 2, 3개월은 괜찮아요. 근데 6개월 지나면 이왕 좀 무리해서 30평 갈 걸 그랬나? 이렇게 원하는 거는 빨리 올라가요. 근데 30평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10년 후, 20년 후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거의 속도는 빠른데 현실이 충족시키는 속도는 느려서 그 쾌락의 역설이잖아요.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불만족과 허무가 커진다. 왜? 속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현명하면 요걸 내려야 되는 거죠. 32평이 어디야?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이걸 내리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어요.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격차 때문에 근본적인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현존에 그치는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나 무가치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과 맨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불안은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잖아요. 가능성은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미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네.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홀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는 불안해로의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처럼 산다는 거는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로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로는 덴마크, 우리가 이름 들어볼 만한 철학자 중에 유일한 덴마크 철학자 킬케고르. 실존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스퍼스는 실존 철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최초로 쓴 사람이고요. 하이데거는 나는 실존 철학자 아니야 이러는데도 후손들이 계속 실존 철학자로 분류하는 존재론자이고 싶었으나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 그리고 프랑스 실존 철학자로 사르트르 이렇게 있는데요. 철학자 이름 또 들어보고 가셔야 되니까. 네.
자, 현존에 그치는 경우가 가짜나 비본래적 자기인 거고, 근원적인 시간성을 망각한다는 건 살아가는 과정이고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우리가 시간 안의 존재라는 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 안의 존재인 걸 망각하면 쓸데없는 소리, 잡담하고 누가 어떻대 저떻대 이렇게 가십에 관심 두고 잡담과 호기심으로 타인과 사태에 대한 애매하고 무책임한 추측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야? 진짜야? 너 어디서 들었어? 이러면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실존으로 비약하는 경우에는 본래적 자기, 진짜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존으로 비약한다는 거는 이 시간성을 의식한다는 거죠. 이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서 점점 더 나답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게 실존적으로 사는 거죠. 던져진 채로 남들 살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현존이고요. 던져졌지만 나를 다시 던지는 게 기투예요. 예. 저는 철학에 저를 던졌어요. 뭐 행정학과 졸업해서 뭐 제 친구들 수자원공사 가고 뭐 한국전력 가고 뭐 이런, 그러고 가. 나는 철학에 나를 던졌어. 예. 그 기투를 하면요. 그 피투된 채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철학에 던져서 행복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근데 기투를 하려면, 실존적으로 살고 기투를 하려면 죽음에로 미리 달려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죽음에로 미리. 저의 경우도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선생님이 들어오셔갖고 여러분 살아간다가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살아간다가 뭐야? 이러는데 어떤 뒤에 키 큰 남학생이 죽어간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3인데 걔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건 1 플러스 1은 2처럼 살아간다 이퀄 죽어간다 맞잖아. 나 왜 여지껏 몰랐지? 왜 쟤는 알지? 왜 애들을 떠들지? 이러고 이제 제가 멘붕에 빠졌었는데 한 일주일이 너무 우울하다가 잠깐만, 나 이 문제를 계속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나 대학 가볼까? 이랬는데 야, 이거는 중3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아닌 것 같아. 그럼 대학 가서 해결해. 그랬죠. 그 대학 가니까 단짝 친구도 없고 대학이 은근히 대학 생활이 우울하고 공허하잖아요. 혼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 마음의 서랍 안에 넣어놨는데 살아간다니 그걸 죽어간다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마음의 서랍 안에 넣어놓고 그냥 남들 하라는 대로 살았는데 대학 가서 이 서랍이 자꾸 열리려고 하는데 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나 대학원 철학과를 가보고 싶어. 그래갖고 대학원 철학과를 가려고 등록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등록금을 강도를 당했어요. 정말 전철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녁 6시인데 왜 퇴근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다 오늘 일요일이구나 이러는데 뭐가 뻑 이래가지고 여기를 때려서 여기를 5발을 꼬맸어요. 이 마음의 서랍이 이젠 열려버렸어요.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강도가 칼 들었으면 전 죽었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이 돈 갖고 가방을 사겠대, 뭘 하겠대, 대학원 가겠다는데 그 돈을 가져가? 억울해서 팔딱팔딱 뛸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강도를 만난다는 거는 드라마나 나오고 뉴스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지? 저에게 일어나는 일인지 몰랐어요. 암에 걸려도 그렇겠구나. 암에 걸리는 건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지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구나. 이러면서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유리벽 같은 게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 고민을 했죠. 예. 슬라이드 순서가.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죽음은 극복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할 때에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현존적 고려를 하지 않게 된다.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으면 행정학과를 갔어야 되는 거죠. 현존적 고려. 그렇죠? 그래, 난 철학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황당했던 게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니까 교수가 되고 싶으면 독일을 가래요. 미국은 너무 학비가 비싸니까, 독일은 학비가 없으니까. 저는 한국을 위한 철학을 하고 싶은데 왜 독일을 가야 할까요? 근데 유학을 갔다 와야 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 되기 위해 철학하나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전 철학하려고 철학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제가 철학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너무 비논리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정돈하면은 쓸데없는 문제에 좀 덜 시달릴 수 있는데, 생각만 잘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근데 교수 되겠다고 너무 어려운 얘기? 남의 나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물론 논문은 그렇게 썼지만. 제 마음 안에는 일반인을 위한 철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거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고. 나답게 산다는 거 그 책이 지금 출간 한 달 때의 판매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 하도 출판계가 엉망이어서 그렇게 뭐 인마이 포켓 되는 돈이 많은 건 아닌데요. 근데 심리상담사, 어느 심리상담 연구소에서 제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유료 독서 모임을. 심리상담사가 철학책으로 유료 독서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가 됐거든요. 인문 분야에서 1년에 12권 추천돼요. 근데 거기에 들었어요. 뭐 그러면 된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얼마나 사서님들이 예민하시겠어요. 책에 대해서. 그 퀄리티에 대해서. 그런 분에게 인정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팔리는가도 뭐 중요하지만. 그렇죠? 자, 던져진 조건. 내가 피투된 조건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누구나 내 조건 중에 안 좋은 거에 싫겠죠. 근데 내 조건 중에 좋은 점에 주목하겠어요? 내 조건에 나쁜 점에 주목하겠어요? 나쁜 점에 주목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님한테 태어난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님 덕분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을 줬다. 이럴 거고, 정서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은 부모님이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줬다. 이러겠죠. 나쁜 거에만 주목할 거예요. 근데 피투된 조건을 원망하면 그건 정말 우매한 일 아닌가요? 바꿀 수 있어요? 원망해서 바꿀 수 있으면 원망을 해보겠는데 원망해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조건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거를 스스로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지 그때부터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원망하다가 인생 다 가요. 그게 제가 볼 때 니체가 말하는 운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피투된 조건에서 죽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실존적인 자신을 깊이 있게 각성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다운 삶의 방향으로 용감하게 던지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투의 내용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죽어가는 삶을 던지는데 나 잘 먹고 잘 살래요. 이거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피투 기투는 하이데거의 용어인데 이거는 제 주장이에요. 죽음을 걸고 사는 선택의 내용이 현실에서 인정받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된 욕망은 뭐냐면 나와 타인의 인간다움과 자기다움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욕망이에요. 참되지 않은 욕망은 나와 타인의 자기다움과 인간다움을 다운그레이드하려는 욕망이에요. 그 다운그레이드하는 욕망에 갑질하고 싶은 욕망? 그거 다운그레이드예요. 근데 그게 왜 참되지 않은 욕망이냐 하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참되지 않은 욕망이냐 하면 그런 욕망에 딸려갔을 때 그런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됐다는 거죠, 지금. 몇 분 남은 거예요? 36분? 아니, 12시까지 한다고. 그쵸? 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루하지 않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실존 철학 책을 보면 이제 실존적 핵심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저 마음 밑바닥에 나. 저 마음 밑바닥에 나. 근데 이건 저의 표현이에요. 정향력이란 말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다시피 합니다.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 수 없는 심연인데, 근데 실존 철학에서 그 얘기까지는 하거든요. 나의 실존적 핵심의 방향과 부합하면 이게 맞아. 바로 이거야. 제가 철학 강의할 때 늘 느끼는. 바로 이거야. 내가 이런 삶을 원하지. 실존적 확신이 있어요. 바로 이거야. 근데 무언가 나에게 나답지 않은 게 강요될 때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 안에 이게 맞아라는 실존적 확신이 올 때가 있고 미제의 느낌.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아 이 소리 그걸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나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 나는 이런 걸 불편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불편하게 느끼지만 나의 약점을 결핍을 지적해주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거지 내 기질에 안 맞는 건 아니다. 그럼 만나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돼 굉장히 나랑 기질이 안 맞아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당장의 불편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건강한 방식으로 경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 주변도 정리하고 나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그 말들을 들어가면서 점점 더 나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분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내 눈으로 내 얼굴 못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자꾸 알아차려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죽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진실, 살아간다 이고 죽어간다는 가장 기초적인 진실부터 직면해 나가야 나의 심리적 무의식적 특징까지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는 마음으로는 고독을 두려워하게 되고 고독을 두려워하다 보면 내 마음을 못 봐요. 고독으로부터 도망가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나는 소용돌이처럼 계속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는 내가 나답게 행동하면 확신의 신호를, 내가 나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거부의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신호를 통해 우리는 점점 자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진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답다는 거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소용돌이의 결에 맞으면 확신이 드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생기발랄해지고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가라앉히면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매이고 고독에서 도망다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나르시시스적 공상에 매이고 아상, 난 이 정도는 돼야 돼, 아상에 매이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가라앉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걸 잊을 뿐이지. 주디스 울로프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의 자유라는 책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경험을 쓰면서 원래의 나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를 만난다 이런 말을 해요. 느낌이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원래의 나이지만 새로운 나. 이렇게 나이기는 한데 나에게도 새로운 이 새로운 나를 자꾸 만나면서 그 새로운 나에서 나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 내 모습을 탈각시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 타인의 시선에 매이는 모습 이런 거 자꾸 탈각시켜가면서. 그래서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은 현재의 자기 존재를 넘어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를 형성해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니체가 말하는 초인하고 비슷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의무를 자꾸 확장해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도달해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이 형성 과정의 경향성을 찾는 것이고 어떨 때 확신의 신호가 오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나다움을 구현해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가보지 않고서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 법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존재 그 이상이다.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구현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삶의 의미는 내가 타자의 삶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관련된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가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내가 타자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관련된다. 타자의 행복에 기여했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들을 보면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임을 자주 확인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는 마음일 때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죽어가는 삶임을 받아들일 때 타인에게도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 들으시면 어떤 분들 와서 그런 말씀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암 진단을 받고서야 진짜 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뇌과학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취미활동 그룹보다 봉사 그룹에서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고 신체 기관과 뇌가 더 활성화되고 기쁨과 행복감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다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타자의 자기다움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라틴어 쓰던 시대에 편지의 마지막 문구래잖아요. 이게 당신이 잘했으면 나도 잘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는 자신을 인간은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증오해요.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를 미워하면서 그
왜곡된 욕망이 딸려가고 결국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타인을 위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아 충족감을 느끼죠, 인간은. 나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봉사도 중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은 정말 뭐 명품 가방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충족감이란 말이에요. 명품은 새로운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충족감은 궁극적인 충족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신이 인간답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과정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나와 타인의 자기다움과 인간다움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신과 타인을 자기답게 인간답게 하는 활력을 가져오는 생각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고 또 자신과 타인을 자기답게 인간답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돈을 중시하는, 요즘 가짜뉴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 낚시를 하다 못해서 표제에는 어느 스타를 써놓고 내용은 무명 배우야. 이렇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돈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생각과 믿음을 활성화하는 거는 돈이 돼요. 그래서 많이 번져나가요. 근데 이거는 돈이 잘 안 돼요. 잘 번져나가지 못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여기를 지키려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살면서 인간다움과 자기다움을 동시에 추구할 때, 내가 나다우려도 인간다워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니까. 내가 나다우면서 인간답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시. 내가 인간답지 않으면서 나다울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인간다움과 자기다움을 동시에 추구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이너 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내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인간은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면의 힘을 쏟아서 자신의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이 죽어가는 삶은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근데 이제 그 영역은 다 다르겠죠. 저는 철학의 글과 강의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뭐 집을 짓는 게 될 수도 있고, 뜨개질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영역은 다 다를 텐데,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압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세요.